이제 몇 분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장내장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많이 팔긴 했는데 베이시스는 끝끝내 플러스권을 콘텐고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쪽 차익 매물을 크게 유발하지는 않는 날입니다. 장 막판 1, 2분 전인데요. 크게 요동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굳건히 버티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시장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는 옵션만 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유럽 우려만 없었더라면 오늘 차라리 오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끝까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시 59분 현재 집계로는 현물을 한 2천억 정도 팔고 있고요. 선물을 한 7천 계약 넘게 던지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이 정도의 매도 규모는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끝난다면 예상 외 변수는 지금 출현을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수로 계속해서 선전을 해주었었죠. 어제 이어서 코스닥의 종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혼조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정확한 종가 외환시장까지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까요?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20초 정도의 마감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로존 우려로 해외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매도가 주식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진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마감 가까이에 프로그램 매물이 추가로 출회가 되긴 했지만 종가상 1940선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중 한때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1930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반등을 재차 시도하기는 했지만 아쉽게 지수 만회에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24% 하락한 194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지만 좀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2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프로그램 매매 역시 2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55% 상승한 494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 보였는데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 30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우려로 개장 초에 1140원대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호주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중국의 4월 무역 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등 달러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10전 상승한 1142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내 반등에 성공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0.3% 밀려나면서 132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모두 부진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고부가 가치 선박인 드릴십을 수주한 가운데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1.73% 오르면서 2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신한지주는 0.36%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생명 역시 1.2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는 1.53% 오르면서 2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LG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4흘째 상승했습니다. 2.19% 오르면서 74,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KB금융과 SK이노베이션은 약보합권에서 NHN은 3.73% 밀려나면서 24만 5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3% 가까이 밀려나면서 37,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검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또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8%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1만 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 3.64% 그리고 CJENM도 2.95% 오르면서 오늘 31,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는 1.29% 밀려났고요. SFA 역시 4% 넘게 하락하면서 56,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와 SK 브로드밴드도 1%대 약세 보였고요. 반면에 오늘 위메이드가 3%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14,3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내수주들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증권주도 하락을 했지만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건설주가 좀 선전을 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및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소식에 건설주들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현대건설과 GS건설은 1%대로 강세 보였고요. 두산건설 역시 1.4%, 삼성물산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동부건설도 0.23% 오르면서 4,32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시장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주도 하락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1.49% 밀려났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도 약보합권에서, 미래에셋증권은 2.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34,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새만금 관련주들이 국가 차원의 글로벌 의료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IC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19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모헨즈가 1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동호 역시 6.23% 오르면서 3,580원에, 그리고 토비스도 2.55% 오르면서 5,6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탓에 방어주인 게임 업종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2%대 강세 보였고요. 웹젠도 5.26%, 네오위즈게임즈가 9.83%, 그리고 네오위즈 역시 11% 급등했습니다. 조이맥스도 5.9% 상승하면서 오늘 19,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장비사업 신제품 출시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2.78% 오르면서 74,0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아나페스가 OLED TV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나페스는요, 12,7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NHN은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3% 넘게 밀려나면서 24만 5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CCS가 유상증자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한가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74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실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5월 옵션 만기일 날 큰 충격이 예상됐음에도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로 전일 종가 대비 5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1944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장중에 지지받았던 121선이 결국 오늘 종가상 어렵사리 지켜졌다는 뜻인데, 프로그램 매물은 전체 3천억이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막판에 비차익 쪽에서 1,000억 정도 매도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시장 둘러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의견을 받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요. 동행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둘러싼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시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만기 이후 단기적으로 코스피 상승 추세 나올 수 있을지, 두 번째 작년 유럽 재정위기 다시 한번 재현되는지, 세 번째 오늘 밤 버닝키 연설에서 추가 3차 양적 완화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중소형주의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 둘, 셋 없이요. 이슈 읽으면 곧바로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단기적으로 코스피 전망에 관한 의견 받아볼 텐데, 만기가 끝이 났죠. 단기 코스피 상승 추세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가능하다. 원래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듣긴 하는데, 홍희진 팀장님 왜 단기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일단 단기라는 기간이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단기는 한 2주에서 3주를 좀 의미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도 그렇지만 시장은 낙폭은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됐지만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2,000억 원의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은, 자,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해주고 선물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도 지금 매도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매도가 7천 계약이 넘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벤트 이거 옵션 만기일 특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바로 복귀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 형성 기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기보다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아직까지는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런 흐름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지지선에 지금 터치를 했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지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선까지의 반등, 아니면 중간값까지의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밑꼬리가 달린 부분 때문에 내일은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인데 바닥 확인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만기가 끝났는데 외국인들 오늘 이렇게 좀 속 후련하게 뭔가 좀 해결을 하고 내일부터는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돈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 돈도 많고 팔 돈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여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리스 문제보다는 지금 스페인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럽 얘기는 잠시 후에 두 분의 의견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시장이 오를 수 있다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121선이 좀 의미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예, 일단 저는 이제 오를 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차트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떨어졌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유럽 때문이잖아요. 특히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하고 그리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따가 계속 길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 3일 정도 이번 주 초부터 떨어졌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반격들이 이제 다른 어떤 정책이나 혹은 다른 이벤트들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바닥 찍고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6일 날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 합의가 되는 것들이 23일 날 특별 정상회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들에서 통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담들이 앞두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시 또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짧게는 일주일 정도 아니면 며칠 정도라도 당장 내일부터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근데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닌 게 맞나요? 코스피 차트로 보면은 좀 애매하죠. 사실은 추세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도 줄어든 상태고 하지만 만기에 대한 부담을 이겨냈다는데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차트 잠깐 말씀드리면 121선에서 일단은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사실 차트로 보면은 좀 무겁긴 해서 저도 차트 상으로 2000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복귀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기로는 일단 사실 꺾인 게 사실이거든요. 반등이 한 번에 나오기 힘들겠지만은 여기서 한 1970이나 80선까지는 좀 무리 없이 반등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이 계속해서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어서 언급을 하시고자 하셨던 유럽 이슈에 대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읽으면 OX판 들어주십시오. 작년 유럽 재정위기 다시 한번 불거질까? 재현되나? 부분입니다. 자, 재현되지 않는다. 두 분 다 유럽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김지선 대리님, 유럽 일정들 때문이라고 아까 하셨었죠? 예, 일단은 이제 일정들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일정을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작년부터 계속된 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여도 문제는 계속됐잖아요. 예, 모여도 다 합의한 것도 지금 또 뒤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참 신뢰를 갖기가 힘든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만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팩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좌파 연합 당수가 이제 긴축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겠다라는
그 보도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장이 조정을 받은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지 긴축 우려 때문에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가 거의 무정부 상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네, 일당도 안 연정이 되고. 아무리 해도 안 꾸려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네. 해도 과반수가 넘는 당이 없고 네. 뭐 6월 총선까지는 마치 지금 너무 잡음들이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잡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리스에 대한 기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가 만약에 EU에서 퇴출된다고 해도 그리스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스 부채의 80% 정도는 이미 손실이 확정된 상태고 25% 정도 네, 정확히 75니까 25% 정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3분의 1 정도 다시 쉽게 말해서 좀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해도 3분의 1 정도를 당장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시장의 기대는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미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은 작년보다 덜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 같은 그런 하락은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가 만약에 EU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지금 때 그게 문제. 독일은 뭐 빠질 테면 한번 예, 빠져봐라 뭐 이런 식이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네. 그리스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없고 그리스가 빠져나가겠다면 말릴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가 국민들이 지금 조금 이성을 잃고 지금 정치권도 이성을 잃어서 뭐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스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전 통화로 회귀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엄청 그 통화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유로화를 버린다면은 아마 지금 밖에 물건 하나 사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초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하게 될 겁니다. 이성을 찾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로에 돈을 주기로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리스의 선택인데 6월 총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국민들이 그 사이에 어쨌든 이성을 좀 찾고 좀 나은 쪽으로 어차피 선택이 뭐 아니면 도라면은 저는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이 그리스 입장에서도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또 수혈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작년과 같이 그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역시 작년 유럽위기 재현 안 된다는 의견을 같이 홍희진 팀장님도 주셨는데 지금 그리스, 또 스페인, 뭐 프랑스까지 세 개의 나라 중에서 지금 가장 강력범인 누굽니까? 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해서 뭐 도와주겠다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은혜도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그리스가 뭐 수면에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굉장히 악재처럼 좀 드러나 있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보다는 스페인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얼마 전에 S&P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됐다는 것 자체는 2009년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신용등급이 A등급이었어요. 상당히 좀 좋았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신용등급이 강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디폴트 상황까지 몰리게 됐던 국가가 이제 그리스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이 빠르다라는 얘기 자체는 스페인의 경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느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지금 증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페인에 직접 가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상당히 좀 먼 국가에서 그걸 느끼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은 이런 신용등급이 실시간으로 좀 바뀌고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2차적인 충격이 온다라면은 스페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이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X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급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되 아무래도 약간 좀 세모적인 그런 X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리스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는 뭐 문제를 조금 더 지금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스페인이 좀 더 심각하지만은 그게 크게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우리 김지선 대리님은 그리스를, 우리 홍희진 팀장님은 스페인 쪽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 통틀었을 때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는 일단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오늘 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에서 QE3 언급할까요?
자, 언급한다. 오늘 두 분이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주선 대리님. 네. 중국에서도 모멘텀이 계속 안 나오고 있고 미국도 뭐 빠른 Q3는 받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언급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분명히 저는 오늘 밤에 뭐 얼마나 강하게 언급할지 모르겠지만은 버냉키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연준 총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시작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언급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 논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지지가 됐고 미국 시장 뭐 정고점 갱신하면서 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도 굉장히 80% 이상이 뭐 시장치 부합 이상이 나오고 근데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업 관련 지표 또한 우리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죠. 거기다가 요 며칠 사이에 유럽발 신용 위험, 아까 스페인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부분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와 같이 제가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 위기가 또 나오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일부 증권사 특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좀 더 안 좋게 시장을 바라보는 멘트들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6월 달에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의 다른 방법이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했던 부분이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는 비슷한 멘트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된다면은 이제 양적 완화나 혹은 미국 시장 그러니까 그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희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뭐 립서비스 이상의 것을 저는 좀 기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밑꼬리 달고 미국이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침에 비해서 종가 올려놓고 끝난 점들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버냉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충분히 뭐 이번 주 초반이나 뭐 오늘도 괜찮고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단기 반등 노리고 어차피 큰 수익을 보기 힘들다면 또 종목을 선택하기 힘드시다면은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좀 좋은 시점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버냉키 의장하고 통화가 되면은 꼭 좀 언급이라도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 일단 내일은 좀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버냉키가 어떤 발언을 하든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위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나쁘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경기도 그나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70% 이상 예상 상회가 좀 나온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거나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근데 이제 벤 버냉키 같은 경우 여기서 뭐 고용 QE3를 아무래도 제가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QE3라는 지금 경기부양책이라는 카드가 하나 있지만은 그거를 쓰게 되면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는 경기부양책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남은 카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하게 된다면은 급락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채무한도 증액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8월달에 작년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한도 증액 얘기가 나오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의회에서 좀 통과가 됐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QE3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게 지금 호재로,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는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빠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좀 비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계속 지금 언급은 하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현실화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럼 일단 긍정적인 발언을 오늘 밤에 하게 되면 네. 뭐 현실화는 일단 시기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시장은 내일 좀 좋아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 시점이죠. 지금 보시면 3,000원가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괜찮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부분이 뭐냐면은 상해 종합이 상당히 좀 견고하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 기술적인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위기가 지금 위기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한 단계라면 이제는 그 위기 자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단기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반등세 네. 이어질까요? 반등세 이어진다? 반등세 이어진다. 두 분 거의 오늘 의견이 같으신데요. 홍의진 팀장님, 네. 최근에 코스닥이 좋고 또 낙폭 과대 이유 없이 펀더멘탈 좋은데 빠졌던 종목들의 기관 수급이 쫙 오니까 그렇죠. 주가도 오르고 많은 분들이 또 중소형주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 달이 됐나요? 한 달이 안 됐나요? 아마 3주인가 4주 전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형주를 매수를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려운데 왜 매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맞아요. 그때 다 대형주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하자 하셨을 때 홍의진 팀장님이 중소형주를 매집해 네, 나가자.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 가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수급적으로 중소형주 빠지니까 투매 동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시점에서 너도 나도 지금 다 파는 시점에서 좋은 종목들이 값이 굉장히 좀 싸진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논지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좀 제자리에 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폭이 굉장히 좀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는 대형주가 좀 지지부진할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형주가 못 가니까 중소형주라도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매매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을 좀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아무래도 좀 대형주가 지금 큰 폭의 반등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대형주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의 상승 추세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기간 동안에 중소형주들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여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랬고 작년 8월달 지나서 9월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가장 먼저 바닥을 찍은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도 역시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를 지금 잠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요. 2008년 10월 달에 지금 바닥을 찍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10월 27일 날 바닥을 찍었지만 중간에 밑에까지 조정을 한번 받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확인을 제가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저점이 굉장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작년에도 9월 달에 지금 전저점이 이탈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코스피보다 좀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중소형주의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펀드 쪽으로 1,400억 가량의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대형주 이제 안 사는 흐름이, 대형주는 뭐 조금만 사고 상대적으로 싼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당시에는 일단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일단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 관심이 확실히 시들해졌다 싶으니까 기관이 시장만 약간씩 빠지고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관은 어쨌든 지금 뭐 대형주를 매매해서 뭐 다른 초과 수익률을 내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중을 작게 가져가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조금 좋게 나오면은
뭐 10bp, 20bp만 더 좋게 나와도 순위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최근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뭐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오를 들었고요. 지금 또 전반적으로 수급이 개선된다면은 이제 단기 수익률에서는 뭐 대형주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많은 수량을 넣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지금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뭐 테마나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한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이라는 부분 혹은 이제 중소형주라는 부분이 수급이 조금만 이게 달라져도 크게 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시되,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장이 일단은 지금 단기 반등이 이제 좀 출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스닥도 같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오를 들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은 그럭저럭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먼저 홍희진 팀장님, 네. 외국인들로부터 우리 네. 시장의 추세를 좀 위쪽으로 얻어가려면 선물 쪽도 환매수가 좀 강력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최근에 지금 옵션 만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매도 포지션에 대한 증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면서 매수가 좀 큰 폭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기존 포지션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드리겠고, 선물 매수가 일단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베이시스가 호전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위기가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무엇보다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1982죠.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각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흐름 보시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3월달 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고 4월달에 이탈을 했고 이번에는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하락에 대한 각도가 점진적으로 가파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각도가 다시 한번 심화가 되면, 그러니까 위기가 만약에 심각해진다면은 각도가 더 심화가 되면서 꺾일 수 있는, 급락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흐름이 나와질 수가 있지만, 이제는 이게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1차적인 목표 시는 1980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그 하락 추세대에서 저항선이죠. 차트상의 저항선인 1980포인트까지 1차 목표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실 분들은 1980포인트 안착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게 확실히 안착이 됐다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매매가 현재 시점에서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반 급락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업종 자체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금융도 그렇고 증권 업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작년 8월 달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던 업종 자체가 은행이었죠. 그러니까 네. 신용 리스크가 커질 때는 그러니까 금융주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데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증권업종,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뭐 은행업종도 그렇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져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일단은 지지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바닥 확인하는 거 보고 사든지 아니면 빠르게 좀 단타로 잘 매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했는데, 김주선 대리님 정확하게 121선에서 이제 버냉키 입만 딱 쳐다보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만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내일 전략은요? 그만큼 그 버냉키라는 사람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겠죠. 시장이 네. 굉장히 주식시장 작년 8월 이후로 정말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전략은 비슷합니다. 단기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지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 생각에는 1980 위에서만 가도 일단 뭐 ETF나 혹은 뭐 수익이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일단 현금 하시면은 뭐 팔고 나서 크게 배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엄청 더 엄청 올라버리거나 해서 크게 괜히 팔았다, 너무 배 아프다라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1980 위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저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아까 그 버냉키 의장 연설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스하고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계속 이제 뉴스 플로우 좀 추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럽은 그 정도고, 중국이 오늘 4월 무역 수지 장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생각보다 예상치가 이제 큰 폭으로 상회를 해서 중국 시장이 지금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 전환했네요. 예, 예. 네. 근데 일단 그래서 지금 종목 업종별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굉장히. IT나 자동차 기조는 전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게 화학이나 정유 쪽으로 다시 매기가 쏠릴 것인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고, IT 자동차도 뭐 강하게 따라잡기가 뭐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ETF 매매가, 그러니까 이렇게 30-40포인트 일주일에 급락하는 경우에는 ETF 매매 좀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ETF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네, 그래 종목 고르기가 조금 고민이 예, 되신다 하실 맞습니다. 분들은 단기 시장 반등 노리고 ETF도 괜찮겠다. 자, 여의도 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얘기할까요?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진 책임연구위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불안에 오늘 옵션 만기까지 겹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조금만 빠지면서 좀 선전하지 않았나 싶은데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예, 뭐 간밤 해외 증시가 뭐 그리스 리스크 및 스페인 금융권 우려로 약세를 보인 점과 국내 증시 오늘 만기일 영향을 받으면서 좀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1950선을 이탈을 했었고 121선 부근에서 좀 더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들의 좀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낙폭은 좀 제한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현재 뭐 그 유럽존 관련돼 가지고 뭐 예상되어 온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유로존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전일 그 스페인 저축은행인 방키아에 대해서 국유화를 선언한 것과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인 스페인 은행권 부실자산 정리 대책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투자 심리는 현재 오히려 좀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스페인 은행권의 국유화 등은 스페인 정부의 재정 부실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스페인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신뢰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예고된 악재의 실현보다는 또 다른 불확실성의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사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밤에는 역시 그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융커그룹 의장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버냉키 연준영 의장 역시 시카고 은행 컨퍼런스 참석 예정입니다. 올랑드 당선자 같은 경우에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 성장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버냉키 연준 역시 그 FOMC 회의 이후에 코멘트에 관련돼서 그 경기 관련 코멘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관심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그 장중에 발표될 오전 중에 발표된 중국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큰 흐름상 중국 경기가 그 연착륙 기조를 좀 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좀 주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단 투자 전략으로 살펴보면은요. 다만 최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좀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단기 대응의 정도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외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우량한 종목 위주로 압축하셔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좀 더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대안인 건 맞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보다 안전한 투자겠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려운 장 종목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우리 홍의진 팀장님과 김주선 대리님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종목 수익률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대결이 이러했었죠. 우리 홍의진 팀장님의 GS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의 RFTech. 뭐 결과가 좀 예측이 됩니다. 결과는요?
네, 34.1% 수익을 낸 김주선 대리님의 확실한 승리입니다. 김주선 대리님,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무선통신 관련 테마가 일면서 두 번이나 상한가, 뭐 목표가도 훌쩍 튀어넘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기가 사실 힘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좀 다행히 그 갤럭시 S 그 출시 후에 PCB가 아니라 이쪽으로 테마가 돌아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내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핸드폰 6월부터 지금 이제 매출이 시작되거든요. 갤럭시 S 자체가.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이제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LG전자에서도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꽂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놔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뭐 그러니까요. 예, 무선 통신 충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거의 압도적인 삼성전자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RF텍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타이밍도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예, 그 갤럭시 네. S를 좀 앞두고 해서 했는데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장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쏠려가지고 좀 사실 강하게 좀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굉장히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근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부끄러운 게 많이 사기가 힘든 주식이기 때문에 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대형주로 추천드리는 게 좀 더 제가 방송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아, 예, 현금화. 일부 매도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제가 비슷한 종목들 또 모멘텀이 나오면은 계속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근데 예,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어떤 그걸 알고 그게 뭐 제가 이제 비슷한 부분 이제 예상은 좀 하긴 했는데 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홍일진 팀장님, 김주선 대리가 이번에 너무 확실하게 그렇죠. 이겨가지고. 김선 네. 대리님이 작은 종목 갖고 오면 제가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연패를 했는데 작은 종목 갖고 이건 나오실 두번 때마다 죽이는 건데 예, 대형주 두 들고 번. 오면 안 된다. 자, GS, 죽이시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GS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 전략은 완전히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로 일단 승부를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 코스피 시장이 완전히 좀 꺾였죠. 근데 이제 GS 뭐 종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주가의 지금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좀 코스피가 좀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상으로 58,000원, 이제 손절가로 제시해드린 가격이 58,000원인데 그 부분이 일단 종가상 으로 지켜낸다라면은 일단은 갖고 계시고요.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밑거래가 상당히 좀 길게 좀 달린 흐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정유업종 뭐 최근에 뭐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 긍정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뭐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뭐 같은 하락이 좀 나오고 좀 있지만은 경기 회복에는 상당히 유가 하락이 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국면에서 좀 싼 값일 때 좀 잡아서 제가 볼 때 목표가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차에 좀 차이지 제가 볼 때는 7만 원은 반에서 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8,000원 종가상에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관점 7만 원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은 코라우 홀딩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오신 것 같고요. 홍희진 팀장님은요. 자, 우리 김주선 대리님한테 한번 지시더니 일진 디스플레이로 칼을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해서 또 한번 뒤집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주선 대리님 코라우 홀딩스 들고 나오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가운데서. 네, 그래서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네. 이제 앵커님도 하나씩 추천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구경하려고. 네. 코라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 4,800억 정도 이제 오늘 종가로 육박하는 종목인데 코라오라는 이제 이름이요. 코리아 더하기 라오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라오스에서 이제 신차하고 중고차 뭐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들, 네. 뭐 BMW나 이런 외제차들 좀 수입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라오스에서 굉장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신차가 50%, 중고차는 한 30%에 가까운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오스의 자동차 유통 시장의 헤게모니는 이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독점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문제는 라오스가 잘 살아야겠죠.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구매력이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7, 80년대하고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MF에서 2012년에 라오스 7.3% 정도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회사에서는 지금 라오스에 진출을 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주변국을 진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라오스는 뭐 유럽 위기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서 이머징 빼고는 지금 뭐 나머지는 다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시야를 좀 다른 쪽으로 좀 봐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자회사 7개가 있는 게 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분기 이미 실적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 뭐 경신하면서 신고가라기보다는 이제 최근 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한 12,20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목표가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을 텐데 13,000원 정도 단기로 한 5에서 10%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1선이 장대로 강하게 하회를 할 경우에는 일단은 나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12,000원 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종가 편입을 말씀을 드리되 이제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차피 그 RF텍도 뭐 지금 시세가 터졌지만은 이게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시장가로 따라잡거나 하지 마시고 밑에서 기다리면 체결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종목을 좀 들고 와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 장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고 제가 워낙 연패를 당하다 보니까 계속 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좀 올랐으면 또 대형주를 추천드릴 테니까요. 뭐 이 종목도 시총 5천억 정도의 그렇게 뭐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래량이 부진한 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가요? 내일 시초가? 예, 이제 오늘 종가로 기준으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종가 내일 시초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라우 홀딩스 차트 보니까 이런 종목에 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홍희진 팀장님의 일진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주인데 오늘 7% 넘게 급등한 종목이네요. 제가 조금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어제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골라놓고 이 종목이랑 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을 좀 골라놨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흐름에 맞는 게 좀 이 종목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작가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터치 패널,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패널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사파이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LED 산업이 성장하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에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터치 스크린 패널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S3가 6월 달부터 출시가 지금 판매가 되고 난 뒤에는 이러한 부분이 매출 성장에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6월 달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그러니까 일주일의 목표가가 14,000원이라는 얘기죠. 14,000원 정도 좀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좀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한 주 동안은 충분히 좀 매매하시기 좀 편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 14,000원을 뛰어넘으면 주가라는 것은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4,000원이 돌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했지만 시초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수익률 펀치 종목 압축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김주선 대리님은 코라오 홀딩스라는 라오스 자동차 유통시장을 꽉 잡고 있는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홍희진 팀장님은요. 이번엔 홍희진 팀장님이 휴대폰 부품주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만드는 일진 디스플레이를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 펀치 대결은 코라오 홀딩스 대 일진 디스플레이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가격을 끝으로 보여드리죠. 먼저 홍희진 팀장님의 일진 디스플레이, 일단 뭐 중소형주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 자체를 내다보시는 분인데요. 손절가는 11,500원 전저점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일주일 목표가입니다. 14,000원. 오늘 7% 급등했지만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김지선 대리님은 코라오 홀딩스를요.
일단 오늘 종가 정도, 내일 시초가 부분 정도에서 잡아봤으면 하셨고 목표가는 일주일 동안 13,000원 정도, 손절가는 11,500원. 이미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바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코라우 홀딩스냐 아니면 일진 디스플레이냐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그리고 홍혜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일정 2부 마칩니다. 오늘 밤 벤버는 연설 관련해서 QS3 언급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